지난 7월 8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치분권 발전 전략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으면서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공동기획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지방자치 30년과 자치분권 발전 전략입니다. 신상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의 한영사를 읽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30년을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시민 대표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식을 마치고 오늘 또 기념 행사의 후속 행사 멋진 토론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발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3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효능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좀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과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시다 보니까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은 하죠. 지금 현재 지방분권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도권의 일국체제가 더 공고화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치고 잘 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1인당 GDP나 또 국민 총생산 GRDP 역시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국체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어제 문체부에서 밝힌 이건희 미술관 같은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을 대하고 있는 중앙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고착화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감짚어 주시고 특히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큰 분야 중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치 조직권이나 예산 세출예산 편성권 등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좀 안정을 위안을 받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제도가 좀 만들어졌고요. 또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발언제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방자치 형태를 결정하는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다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시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전 행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은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 과제인데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논의의 장을 열었고 김창수 부경대 교수와 부산시의원 손용구 김혜린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공동 기획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라대학교 이태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마무리 방점을
찍히는 날에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 원시에서는 두 논문이 발표됐는데 첫 번째 논문은 경성대 명예교수이신 배중구 교수님께서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배중구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한국지방정박회 회장을 맡고 계신 한국의학대학의 강연호 교수님께서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강연호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논문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특히 의원님을 통한 전문가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게 되는데 먼저 부산시의회 손영구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대 김창수 교수님 토론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혜빈 의원님 토론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순서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이어서 우리가 토론, 지정 토론을 듣고 방청객 여러분의 질의와 더불어서 마무리 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정구 교수님의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 과제 내용입니다. 먼저 3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는 정부 수립 이후에 52년부터 9년간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기 전까지죠. 6.25 전쟁 중에 아주 특이한 경우죠.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이때 우리 부산에도 지방자치 부산시사를 제가 썼는데 그때 자료를 전부 다 뒤지고 뭐 속기록까지 다 찾아가지고 겨우 전쟁 중에 자료가 많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정리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9년 실시를 하고 30년이 중단이 61년부터 91년까지 30년이 중단되었다가 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죠. 95년부터는 이제 4대 선거를 해서 단체장 선거제까지 했기 때문에 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재부활했죠. 다시 구성돼서 부활이 되면서 올해가 30년 또 됩니다. 30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나서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죠.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그동안 저는 그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봐서 지금 대학에도 30여 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그 뭐 정말 옛날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시사를 기록하고 뭐 정말 또 그 이후에 그 경험들을 잃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 기간에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100년,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 단시간에 발전했듯이 자치 수준도 100년, 200년 걸린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아직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게 앞으로 발전 과제라는 거죠. 거기도 이제 둘째 단락에 보시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 실정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그 행정 서비스 같은 거는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대단합니다. 특히 행정 구청이나 우리 그 읍면동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 수준 시청 같은 경우 향상 또 지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정말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아닙니까? 이런 긍정적 변화도 야기됐는데 단지 이에 반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관심이 좀 적다는 거죠.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또 단체장이나 의원의 비리나 부패, 중앙 집권적인 제도, 우리도 어제 뭐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또 참여도 완전히 이제 형식적인 참여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제일 핵심인 지방자치는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에 의해서는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는 거죠. 체감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보십시오. 4쪽부터 5쪽 해가 표로 하나 정리를 했어요. 30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
지방 분권 관련되는 것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보시면 각종 법률을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법률을 제정을 하고 조직도 만들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계획도 하고 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새로운 법률을 바꾸고 뭐 대부분 보면 이름만 조금 다르지 분권특별법,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가장 역점적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에 권한이 없다.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율성이 없다. 해서 지방분권 특별법을 만드는데 또 안 되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특별법을 만들고요. 박근혜 정부도 또 비슷하게 지방분권에다가 행정체제까지 플러스 시킨 특별법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하고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대부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진 중앙집권시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이 안 되면 아무리 법률을 특별법을 만들어도 위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한계가 바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조직을 만든 게 이양 추진위의 참여정부 때 저도 뭐 거기에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되었습니다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 때 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최근에는 이제 지방자치하고 분권을 같이 해서 자치분권위원회 이름만 다르지 사실 대동소이한 거죠. 이런 조직까지 만들고 다음 페이지 6쪽에 보면 계획도 마찬가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일 핵심은 뭐냐? 권한이죠. 권한. 우리가 이해하는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 이런 조직에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권한 내지는 기능 또는 사무라 그러죠. 권한에서 기능이 파생되고 기능에서 사무가 파생이 되니까. 그래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했는데 뭐 약간의 경우 보면 그 어떤 면에서는 변화는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재정은 80대 20이죠. 과거에.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인데 사무는 70대 3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7쪽에 보면 국가 사무가 많았는 게 한 60%를 차지했는 것이 점점 해서 이제 7대 3 수준으로 이양을 해서 좀 됐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고 그런 게 이제 약점이죠. 제일 핵심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라든지 교육자치나 자치경찰 이런 거는 역대 정부에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번 정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선거지요. 선거제도도 보시면 8쪽에 보면 역대 선거제도 변화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선거의 경우에 정당 공천제도 초창기에는 기초의원의 경우는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 지금은 정당 공천을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죠. 우리 부산에도 부산시에도 의원 수가 47명인데 그 중에 10%인 4명에 해당하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그 뭡니까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를 50% 하자 이런 내용이 또 보이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내는데 광역의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성의원 할당과 더불어 이제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사표 죽음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초대 95년에 우리 부산시에 시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권은 여당이 얼마를 얻었냐 51%를 얻었고요. 51% 내지 52% 정도 가까이 반올림하면 한 52% 되고요. 야당이 48%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1석 중에서 50석을 여권이 차지하고 48표를 얻었는데 48표를 득표했는데도 단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왜 1등을 해야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전부 다 야당은 2등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48%를 얻고 표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부산시 초대 의원들 선거에 부산시 선거에 95년 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하자. 특히 그래서 여성 참여나 약자들을 또 이게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편을 한 모습이 지방 선거제도 개혁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선거의 투표율을 한번 보시면 역대 선거 투표율은 낮을 때는 40% 돼서 지난 선거 2018년 선거가 가장 높았죠. 60%입니다. 보궐선거를 하면 15%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가 투표율이 좀 낮은 수준이 아니냐.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는 외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이 지방분권 해당 내용이죠. 그래서 10쪽부터 보면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입니다. 이건 보시면 특히 참여정부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대선 공약도 하고 해가 만들어낸 게 지금까지 이제 기본 모형이죠. 그때 지방분권 추진 국정과제가 11쪽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또 거의 똑같아요. 또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참여정부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흡사한데 약간 표현만 바꿔지 한 80% 정도는 유사합니다. 뭐 다른 정부도 비슷하죠. 그래서 뭐 12대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함시키다 했는데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방분권 대신에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 외에는 국가균형발전이나 그래도 핵심 주제는 보세요.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나 재정 확충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더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로드맵을 추진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권과제 실행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표 7에 있는 7개 기관과제,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 획기적 재정 분권 이런 내용들이요. 대부분 다 보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이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쪽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거의 내동은 개수가 몇 개냐, 분야가 몇 개냐의 차이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죠. 그때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에는 아쉬운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지방 재정이 핵심이잖아요. 지방 자체의 핵심은 지방 재정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에 다니시면서 저도 정부혁신 지방분권회 그 당시에 위원이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하겠다. 뭐 노 대통령이 아주 의욕적으로 했는데 정치적인 뒷받침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대입이 돼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권한이 강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기획재정부에 가서 kup전하고 다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가가 재정도 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의 재정이 철철 넘치도록 주겠습니다 해놨는데 지방세를 단 1%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4대강 사업을 주로 했고 나머지 하나는 지방소비세를 처음으로 5%를 높였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는 실속 있게 지방세를 5% 처음으로 높인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이 점은 또 나한 점이 좀 있어요. 참 그 웃기는 좀 이미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또 지방분권 과제를 더 열심히 한다 해가 핵심 과제, 일반 과제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가 일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분권에 대한 관심은 약했습니다. 사실은 약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역대 한번 보십시오. 16쪽이죠. 역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 분권 과제 추진 현황이 전체적으로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양 완료, 뭐 참여정부, 저기 보시면 참여정부가 그래도 제일 역점적으로 잘했고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계획은 수립해놔놓고 별로 실적이 없어요. 참여정부도 계획은 잘했는데 실적은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그럴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4년 했잖아요, 벌써.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도 지방분권 강화 참여정부하고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참여정부하고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래도 실질적인 상당히 성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해요. 다소 후퇴했지만은 요번에 보시면 뒷페이지 쭉 나와 있죠. 18쪽, 19쪽 해가지고 자치분권 과제는 하는데 특히 자치분권 과제 중에 여기 역점을 두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순서가 여기 순서가 1, 2, 3, 4, 5 나오잖아요. 표 10에 보시면 주민참여, 주민주권구현을 제일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죠. 주민이 실감 못하니까 주민 참여를 하겠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비중을 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험을 되돌아볼 때 역점을 둬야 될 것, 재정분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이양 일갈법 그동안에 우리 이양을 하자 해가지고 늘 해왔는데 보면 법 제도가 안 박혀편대가 국회에서 안 해가 못했다. 뭐 미루어져 왔던 거를 완전히 일괄적으로 다 넘기는 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10여 차례는 지방 이양 일갈법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방에다가 이양하는 사업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제일 먼저 한 나라가 프랑스가 저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80년대 제가 유학을 가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 분권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가 배우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사실 프랑스가 부럽습니다. 프랑스는 헌법까지 개정을 했고 또 국가균형 발전하고 우리도 하는데 프랑스는 지금 지방의 인구가 농촌까지 다 인구 증가해서 유럽에서 인구 성장이 제일 높은 2.0입니다. 우리는 0.8인데 학계 출산율이. 그렇죠? 도시 농촌까지 전부 다 인구가 증가하고 지방이 살아났습니다. 국가균형 발전도 농촌 도시까지 다 하고 지방이 살아나고 해서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데 일본도 많이 기대를 했지만 일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프랑스는 균형 발전도 성공했고 지방 분권은 헌법까지 개정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를 해결했고 3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 우리는 인구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지방 분권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지만 2단계로 가야 되고 균형 발전은 지금 지방 소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향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방 분권의 성과입니다. 보시면 이번 정부가 지방 이양 일갈법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 분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못했고 이명박 정부 때 지방 소비세를 5%를 높였는데 이번 정부는 10%를 높였습니다. 8조 원 정도를 높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저는 그쪽에 전문가로 활동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건 3조 몇천억을 이양하고 빼고 나면 한 3조 원 정도 이상의 재원이 확보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국회에서 의결된 게 보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던 거,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또 그 다음에 자치경찰법을 개정했죠.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은 미원한데 그래도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진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마지막 이제 마무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쪽 발전 과제죠. 제목만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과 분권 평가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했지만은 질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기대했는 계획했는 것보다는 용도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계획은 잘 수립했는데 실적은 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헌법 개정입니다. 25쪽.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되죠. 오늘 김중석 우리 대표도 오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개정 안 되면 지방분권은 실현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분권을 위해서 2단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치분권에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 초기에는 우리 남북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관심이 적었다가 요즘 최근에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은 아직 미흡한 부분입니다. 정치권의 역할도. 이 부분이 이제 국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뒤에서 다루니까 생략합니다. 지방의회 위상 역할 강화.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경제는 광역 단위에서 하지만은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제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이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좀 많이 논의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정구 교수님은 그 30년 이상을 지방자치 관련 분야를 연구하셨고 실질적으로 한국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 법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역대 정부에서 진행한 지방자치 관련된 일련의 시책들의 공과를 아마 정말 종합적으로 분석해내고 이런 문제 극복을 통한 발전 방안을 정말 타당성 있게 실현 가능한 측면에서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강조하셨던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실현의 하나의 과제 그리고 헌법의 지방자치의 우리가 보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우리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과제를 지적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실 우리 강윤호 교수님은 또 지방자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어떤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과거를 우리가 조망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는 내용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윤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그 주제는 지방의회가 이제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지방의회가 지난 30년간 그 지방의정 활동을 수행해 왔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또 미래 발전 과제 이런 걸 제시하는 쪽으로 순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방자치의 뭐 성과,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앞에서 그 배준국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32페이지에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 이연이 없겠는데 우리가 92년도에 그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에 1952년부터 60년도까지 그 지방자치가 실시됐었거든요. 그때를 중심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지방자치가 전개되어 왔는지 그 요약을 해뒀는데 간단하게 이거 보겠습니다. 이 정권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1공화국 때는 그때 이제 지방자치법이 재정이 얘기했었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도하고 서울특별시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로는 시군자치부가 아니고 당시에는 시험면이었습니다. 시험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거는 당시에 그 지방의원은 중직선으로 선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험위원장 같은 경우 시험위원장은 그 지방의회에서 선출했다는 겁니다. 지방의원들을 중직선으로 뽑으면 그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뽑은 거죠.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도 이렇게 그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952년도에 가서 56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또 시험위원장이 직선제로 전환되었다가 또 58년도에 가서는 다시 시험위원장이 임명제로 전환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직선제하고 임명제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현재도 우리 그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가지고 너무 중앙정치에 좌우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도 당시 여당이 어떤 그 자유당 정권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도를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려는 과정에서 좀 제도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왔다 그런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2공화국 들어서 1960년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 도지사, 시험위원장, 지방의회도 모두 다 중직선제로 제도를 전환시키는 그런 차세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월 쿠데타로서 지방자치가 전면 전환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30년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가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6공화국 들어서 이제 다시 지방자치법이 그 이전에 1988년도에 개정되었고 그리고 제6공화국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틀이 그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있은 이후에 32년 만에 작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진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공유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 이제 지방의정 30년의 성과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3장이 34페이지부터 시작되어 있고 지방의정 30년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지방의회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제도가 좀 나아진 측면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영향이 좀 강화됐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지방의회 제도 개선입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원 선거가 부활돼서 실시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의회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표일에 보시면은 35페이지 표일에 보시면은 이제 첫 출발은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금지했었고 그리고 시도 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허용한 이런 상태로 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95년도에 광역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도입됐고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에 여성 후보 추천 대표에서 3분의 1 이상을 여성을 활동하도록 노화시켰고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후보를 50% 이상을 노화하도록 또 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현재도 보면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는 좀 많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가장 비중이 낮은데 이런 비례대표제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는 여성 의원 진출 기회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가서는 이제 기초회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대부분의 우리 그 국민들의 좀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었었죠. 그러다가 또 기초회원 선거도 2006년도에 그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역시 여성 후보 추천제로 여성이 50% 이상이 5만 명 정도 하는 그런 전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방의원의 문서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교육감의 중직선제도가 도입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작년도 말에 이제 지방자치법안이 전부 개정안이 나왔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 이제 그 실행이 발효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방의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거, 이게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정책지원 문인력제가 도입된 의원 정수의 문인력 범위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리고 지방의회 기록 표결제도 원칙도, 지방의회 기록 의회 회기에 의원이 참석했는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리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를 논의시켜서 이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발전된 제도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게 변화됐다는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과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했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권한이 좀 약한 당시장, 당자치단체장 약 5회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의 당선자들의 경력 이런 걸 보더라도 자치단체장 쪽에 좀 많은 공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좀 힘의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도 좀 살펴보겠지만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가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역량을 꾸준히 이렇게 좀 향상시켜 와가지고 이제 조례 제정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좀 더 앞서가는 어떤 그 역량을 크게 많이 하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왔거든요. 물론 지금 저는 이제 부산시를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는데 아마 다른 시도에도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제 기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조례 제정에서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주도권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행정 사무 조 감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제 주도권이 굉장히 좀 지방의원들이 향상이 됐다는 점,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줄어들면서 향상이 돼 왔는데, 먼저 이 시기를 제가 하나의 논문을 발견했는데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분석한 논문을 발견했는데, 이 가지고 조례 주도권은 주로 이 자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6대, 제7대 지방회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 지금 부산시 광역시 의회 분석 결과입니다. 표 2에 보시면 36페이지에 발의자별로 조례안 발의자별로 조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장 제5대 때는 시장이 317건을 발의했거든요. 지방의원은 47건밖에 발의를 안 했습니다. 제5대가 주로 이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례안 발의수가 굉장히 지방의원들 압도했죠. 그리고 발의율을 보면 시장이 72%, 지방의원은 한 10.7%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6대에 들어서는 이제 단체장의 발의 건수가 258개로 약간 줄어들고, 비율도 발의율도 48.9%로 대폭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말은 다른 말하면 반대로 이제 지방의원들이 발의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건데, 지방의원이 이제 발의 건수가 201건 됐고 발의율도 38.1%로 그건 이제 시장에 비해서 10%포인트 차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7대 들어서 제7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제7대 들어서는 이 조례안 발의 건수가 역전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은 312건을 발의했는데
지방의원들은 391건을 발의하게 됐거든요. 발권수가 지방의원들이 많이 하게 됐고, 발의율도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비율이 51.6%, 자치단 시장이 발의한 비율이 41.2%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더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이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표 3에 보시면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발의자별로 이제 가결률이 나왔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5대에 37건을 발의해서 314건이 가결돼가지고 가결률이 99.1%입니다.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99.1%가 가결됐다는 거죠.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 가결률이 5대, 6대, 7대 거쳐서 시장의 가결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5대 때 가결률이 78.7%였는데 6대 때 이후부터는 이제 97%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지방의원들이 이제 발의한 수도 높아지고, 그게 또 가결되는 비율도 굉장히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4를 보시면, 표 4에는 이제 발의자별로 조례 발의안에 원안 가결률, 그러니까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그 비율을 지금 기록해 뒀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5대 때 317건 발의해서 276건이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원안 가결률이 87.1%죠. 6대, 7대 거쳐서도 원안 가결률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5대 때는 47건 발의해서 원안 가결된 게 21건이거든요. 그래서 원안 가결률이 44.7%인데 5대에 들어서 74.2%로 깁니다. 이렇게. 그다음 6, 7대 들어서는 88.1%로 굉장히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조례안도 많이 발의하고, 그 발의된 조례안들이 이제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그 비율도 굉장히 좀 크게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방의원들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걸 지금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시를 가지고 자료 가지고 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90년대 말에 박사학위 공부 쓰고, 당시에 제 동료가 이런 자료 가지고 공부를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잘 아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봤어도 굉장히 부산시처럼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당시에 90년대에 봤던 의미는 없지만 기억에 하면은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의 90% 이상 원안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회도 80~90%를 단체장이 발의하고 조례안을 단체장이 발의하고, 또 그게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80~90%가 그대로 원안으로 가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죠. 2014년도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몇 체크해봤는데, 전국 평균 자료를 본다면 2014년도에 시도의 단체장 조례안 발의가 62.5%더라고요. 의원이 37.5% 발의했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자치단체장이 광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90%를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제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단체장 발의가 62.5%, 그만큼 이제 37.5%를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좀 전에 가져가니까요. 기초는 광역.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지방의원들의 무슨강화 이런 것들은 박적도 문제지만 앞으로 좀 기초 쪽에 좀 더 관심 가지고 기초원들의 역량 강화 이런 데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야 되더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초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아직까지 광역보다는 기초가 좀 바뀌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서 기능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부산시 의정백서를 보고 좀 발췌를 했는데, 3대, 5대, 7대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3대, 표 6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3대, 5대, 7대에 거쳐서 보시면 하여튼
예산 결산에 대해서 원안 가격 비율이 일단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격 시킨 비율이 이거는 이제 원안 가결된 것보다는 수정 가격이 높을수록 이제 지방의원들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면 3대 때 원안 가결률이 56.8%인데 5대 때 58.8%, 7대 때 42.4%. 그러니까 원안 예산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실제에 들어서 그만큼 이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수정을 많이 받는 거죠. 그만큼 그 조원들의 역할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보시면은 이제 집행기관의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표 7에 보시면 표 7에 보시면 이제 감사 일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사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감사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다가 그 안건을 처리한 비율,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뭔가 감사 과정에서 뭔가 변화를 줄 비율, 처리한 비율이 이제 이것도 그 3대 전반기 때 보면은 그 24.2%였는데 5대 전반기 때 24.3%, 6대 전반기 때 27.9%로 이렇게 조금씩 향상되고 있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뭔가 지방의원들이 변화를 주고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역할이 좀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장에 이제 지방의회 미래 과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별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먼저 인사권 독립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은 이제 독립돼서 이렇게 의회의장이 직원들을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권하고 자기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권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인사권만 가지고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이상을 좀 강화하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국 강력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조직 구성권, 인사권, 예산 편성 이런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로 내고 하던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도 좋겠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권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이렇게 좀 개정을 통해서 좀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인데 이거는 기초 워낙 앞에서 맞지만 워낙 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해석되어 있어서 이렇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 가지고 이렇게 투표가 되는데 항상 중앙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항상 그 지방선거가 되면은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방 정치인들의 표를 주거든요. 그래도 답답한 거죠. 지방 정치를 볼 때는 지역 문제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좀 중앙 정치권에서 좀 지방 정치인들이 예속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기초 지방 선거에서만은 그래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일부러 2016년도에는 기초 선거까지 전제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는 게 이제 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대신에 폐지가 안 되면은 정당 표방제라고 하자. 또 안 되면은 지역 정당이나 지역 기사체를 구성해서라도 좀 지역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후보를 내서 중앙 정당하고 경쟁해가지고 많이 좀 당선시키는 쪽으로 가자 이런 좀 그 주장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정당 공천제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그 당선율이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이제 정당이 그만큼 그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기초 같은 경우는 대선구제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종국 교수님이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대선구제로 가면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가지고 그 의원 정수만큼 순위대로 이렇게 당선되게 만드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당선 확률이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처럼 현재처럼 정당 공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이유가 또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특히 조그만 지방정부일수록 대선구제를 하면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지적할게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개선을 통해서 집행 업무에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지방의회는 집행 업무를 전혀 관여 못하고 단체장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법,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방법을 바뀌었으니까 기관 구성 방법을 주민투표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 봤을 적에 제1공화국에서 시험 면장을 지방의회에서 가선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또 변화를 통해가지고 지방의회가 집행 과정에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워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으로 받아지고 그런 제도 변화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 지적할 게 이제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방자치대에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특히 지방의회에 대해서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제가 그 이유에서 좀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좀 요즘 와서 그 학생들한테 질문도 하고 하는 방에서 알아내는 게 일반 시민들도 있고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치단체장은 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죠. 집행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과거부터 시장고수로 중장을 좀 있어 왔으니까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하는 일이 눈에 들어오는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 업무 제일 안 하고 초래제 개정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렇게 행정감사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결정 역할, 의결 역할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눈에 안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필요 없다 이런 어떤 논리가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지방의회도 좀 학생들이나 교육과정이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을 좀 알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좀 일을 할 적에 좀 시민에게 다가가지고 시민 친화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방의회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지방의회에 대한 지나치는 좀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명화의장님께서 역시 오랫동안 지방자치 분야 연구에 오셨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맥락 속에서 지방정부의 과학의 성과들을 다뤄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쉽지 않은 과제인데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제기됐던 과제로서 두 가지 이슈 문제는 하나는 우리가 정당 기초 정당 공천 문제하고 지방의원의 존재의 가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 이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역시 토론을 의원 두 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굉장히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시민께 부탁을 드리는데 두 분 논문에 관계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시간이 10분까지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분 맞춰주면 전체적인 스케줄이 잘 정리가 되니까 5분 정도에서 6분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구 부사관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그 두 분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 부분 이 실무적으로 이 이론적인 아닌 실무적으로 들어가 봐서 예산 운용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 정책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정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3년 전에 당선되고 지금 4년차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지금 당선되고 한 1년 정도는 꼼짝 타산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0조가 넘는 우리 부산시 예산을 봐야 되고 또 4, 5조 되는 교육청 예산을 봐야 됩니다. 또 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안건, 조례 이 여러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학습이 안 되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그 미진을 좀 하시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정치적 보좌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속된 말로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3년 차 이후로 지금 쭉 정리되면서 지방에서 과연 어떻게 견제 감시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그 재정적으로 보면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양대 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물 같은 경우에 상수도 요금은 우리가 부산이 전국 1위입니다. 이 서울보다도 얼마나 더 비싸느냐 하면 이 환산된 금액입니다만 서울이 지금 한 8,000원 받으면은 우리 부산이 지금 16,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래 물값이 비싸느냐? 우리 그 시민들이 무료 부담금을 또 부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진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또 무료 부담금 인상을 또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게 그 통제가 안 되는 무료 부담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빼고서라도 이 물이 비싼 이유가 이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수도고 하수도고 이게 감가상각을 매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감가상각비가 한 연 2천억 정도, 상하수도 합치면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상수도 같은 경우 작년 결산 기준으로 90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해서 이래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한 2천억 정도가 돼버립니다. 상수도만 봐도.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특별회계는 단년도 이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 해에 다 써버려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관로 매스를 비용을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지금 1,300억이 발생이 되면은 작년에 그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안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에 따가 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노후 관로가 30년 뒤에 관로 교체할 때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지금 그 하수도 같은 경우는 BTL 사업을 해버립니다. 막 그런 식의 운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미처분 결손금이 계속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회에서는 또 별도로 용역도 하고 해서 그 결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문제 또 있습니다. 이 북항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항이든 우리 신항이든 항만 미세먼지가 부산 전체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만에 대한 미세먼지를 부산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앙정부 해수부의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유차 운행 제한이든 여러 가지 그 이부제를 하든 그런 부분밖에 할 수가 없고 진작에 제일 큰 이 40% 이상이 나오는 항만 미세먼지를 부산시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좀 감소를 시켜라 하는 부분인데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주변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시의회에서 또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가스 요금도 우리가 생활정치 아닙니까? 그죠? 이 도시가스 요금도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시가 13%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 시의회의 성과가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민투 사업이나 MOU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 이 예산 결산 부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계속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다 보니까 참 사실 이런 토론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없이 정말로 난상 토론으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실제적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시간 제약상 아쉬움 점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어서 우리 부경대 김창수 교수님께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손영구 의원님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역사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역량 그다음에 이제 제도 측면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 다닐 때 지방자치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뚜렷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배중국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학자님들이 굉장히 이 정책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런 우리 이제 문제 흐름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30년 흐름을 결집시켜서 지방자치 역사를 시작했다 이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반토막 민주주의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여러 번 언급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 또 여러 번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강윤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7대 지금 8대까지 이어서 시의원님들 특히 광역 쪽에서 강력히 이제 역량이 이제 커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면 의회가 지금 어떤 성장기,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미흡한 점은 지적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아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시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공기업 경영평가 지방 공기업 우리 시 산하나 여러 군데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혁신을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고 또 적극행정 지원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들 역량이 또 장난이 아니고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또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아까 이제 우리 항만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이제 해수부라든지 또 물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료연구들 환경부라든지 이런 협업 과제도 또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아까 특히 이제 아까 최장혁 기획단장이 말씀하신 데 제가 헷갈리는데 프레임을 이제 스티그마 말씀하셨는데요. 낙인 효과. 김종혁 회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헷갈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 무늬만 자치다 뭐 80대 20대 자치다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낙인이 찍히고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리프레임을 해서 정말 그러지 않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지방의회에 비해서 자치단체장이 더 훨씬 강력하다. 또 이제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의회가 역량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지방자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중앙행정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미국 이제 EPA나 가서 이렇게 보면 미국도 고민이 이제 각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잘하는 쪽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은 쪽은 위임된 환경 규제 권한을 해소하고자 하고 그런 노력들을 EPA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단속 업체를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게 단속률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이 자치를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국가하천도 지방하천 우리 부분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국가하천에 합류되는 지방하천 부분에서 많은 이제 재난이 발생할 때 자치단체들이 이걸 거의 국가하천으로 다 가져가려고 신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획일적으로 역량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앙과 치밀하게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태 이제 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회나 우리 부산연구원이나 이쪽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나 싱크탱크로서 분석 보고서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게 아까 이제 홍보 말씀하셨는데 아까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지방의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핵심적인 이 일들이 충분히 홍보되고 공감되지 않은 이유가 아까처럼 조금 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하는 일들이 충분히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홍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후에 논의되겠지만 이제 광역행정 차원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이제 2019년 이후로 뭐 이제 호남권, 경북, 대구권 논의됐지만 이거는 신화 같습니다. 너무 큰 프로그램들은 이 대규모 폭은 결국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불경 쪽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교통을 중심으로 한 과제라든가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서 전문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물적으로는 우리 배종구 교수님 많이 배우고 있지만 프랑스 6대강 유역위원회나 제가 네덜란드도 쭉 가서 확인하면 21개 지역물관리청위원회 이런 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굉장히 그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70%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제 그 선거로서 이제 주민 대표를 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역위원회 구성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약간 어떻게 특이한 이제 특별자치단체 형태일 수도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줘서 무리용 부담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발언권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번에 특별자치단체 모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완전히 이게도 이제 정말 아픔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해가고 자치구조도에 또 특별자치단체 프로그램들 지금 부발련도 그렇고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성과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런 토론회 세미나 제일 사회자가 참 지인 같기도 하고 할 이야기 참 많은데 꼭 들어야 될 말들인데 꼭 제가 시간 관리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의회의 김혜린 의원님 5분 정도의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82만 표 정도 받아서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린입니다. 지방의회 30년의 역사를 저희가 방금 들었는데요. 그 변화의 증거가 지금은 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들어왔고요. 여성 할당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당시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취약함을 인지하고 경쟁을 벌였었거든요. 제가 또 그 경쟁을 통해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방자치의 30년, 지방자치 30년의 하나의 증거로서 2021년에 제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라인업을 보았을 때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력의원이 된 게 3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4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은 이제 상권 분립의 의미를 직접 느낀 것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1명이고 저희 의회는 4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의회가 왜 다수인지 저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자리에 서면 왜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권분립제도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감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0년을 부산에서 살면서 부산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는 그런 부산을 좀 토대를 쌓는 작업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경험이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의 미래의 부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키울 수 있는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다양성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의원은 굉장히 대단한 자리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덕분에 부산 시민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자 두 분께서 이제 우리 지방 의원들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글을 써주셔서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손영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의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들이 여러 겹치면서 이제 이런 의정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할 것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방의원들에게는 조력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정당 정치가 왜 중요한지, 그게 왜 지역까지, 기초까지 내려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공부 혹은 관심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판단의 좀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만약에 유권자였다고 생각하면 기초의회 그 구의원님들이 그냥 나와서 이름만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정당의 기치 이런 것들은 아주 매우 대외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인들의 성향이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위원회 정당 공천제 역시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발제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네. 끝으로요, 제가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걸까? 혹은 제가 앞으로 내년에 다시 지방의원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같은 맥락 연장선상에서 지방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골라 들었던 책이 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입니다. 막스 베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학자이고 이제 그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3년이 지난 저의 생각을 보태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그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좀 더 많이 똑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한정된 관심 분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저희 부산시 예산이 14조가 넘어갔는데요. 그 14조의 절반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그 관심 분야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처음 부산시에서 왜 극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극지 사업을 왜 부산시가 할까 하는 그런 의문조차 스스로 해소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이렇게 의정활동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과의 접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남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주민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따뜻함인데요. 그래서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따뜻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에 내가 지방의원에 출마해야겠다 혹은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오늘 지방의회 30년을 맞아서 축하를 해주시고 이렇게 토론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혜린 의원님 정말로 지방의원의 역량이 그냥 좋아진 거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제해 준 두 분께서 1, 2분 안에 간략하게 핵심사항 중심으로 우리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준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3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민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떤 지방의회 30주년, 부활 30주년 축하드리고 광역의회는 지금 좀 잘 이렇게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좀 기초의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초의회도 좀 많이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션 누가 구성했는지 몰라도 참 훌륭하신 분들로 모으신 딱 이렇게 시간 관리 철저하게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주어진 시간 정말 정확히 70분입니다. 정확한 70분을 우리가 5분에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서 권역별 토론 마지막 우리가 부산에서의 토론 제1세션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 전략이라는 과제로 두 편 논문을 우선 배준구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우리가 강윤호 교수님 발표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토론해 주신 우리 손영구 의원님, 김창수 교수님, 김혜린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세순의 발표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